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상태가 조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좀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크릿 자료를 나눠드린다고 아마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보시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2026년 소방공무원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학원이 아니라 또는 또 스피치 학원도 아니고 또 혼자서 개별 뭐 과외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해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자료를 조금 더 많이 받아가시면서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이 그냥 내가 공채인가, 내가 구조인가, 구급인가에 대한 직렬에 대한 이해도만 있을 뿐이지 이 전체적으로 소방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이슈라든가 신문 기사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분석해야지만 이번 소방 공무원에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6년 소방 공무원 면접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신 면접 트렌드 어떻게 바뀌었고 또 구조와 답변 전략이 왜 필수이고 또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실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 기출문제 기반 그리고 불합격 유형 분석 개선 솔루션 제시를 오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소방 면접을 한 횟수로 거의 10년 차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집단 면접이 있었을 때와 다르게 2023년부터 발표 면접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면접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합격에 당락을 지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의 면접 평가 비율이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필기 점수와 체력 점수가 좋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하위 점수 하나라도 받게 되신다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면접에서는 만발의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좀 사진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원래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은 사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건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강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저는 똑같은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있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또는 여러분 지원자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는 장점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 단점 해도 될까요? 선생님 이 장점 해도 될까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쓰되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자꾸 저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뻔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지구력이 강합니다. 저는 근성이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지만 실제로 소방 공무원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다 봉사하는 사람, 누구나 다 성실한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소방 공무원은 여러분에게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 구조로 본인만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게 이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획일화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필을 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실전형 피드백을 드릴 거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담임제로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피드백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향형도 있을 거고 외향형도 있을 거예요. 자, 내향형, 외향형 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만 시켜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저랑 얘기하면 되게 많이 떨리세요. 여기서 봤을 땐 모르겠지만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떨려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와서 발표도 시킬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발표 불안증을 해소시킬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발표 불안증 있거든요. 나와서 말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나와서 얘기하면은 갑자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표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면접 초심자부터 제도적 맞춤 전략 설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재시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재시생이라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초시생들도 있겠죠. 그럼 초시생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재시생들은 떨어진 분들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왜 높아요. 왜 그럴까요? 떨어진 사람은 왜 또 떨어질까요? 자신의 진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또 도전을 해요. 그리고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해봤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결국 또 불합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도전자 또는 초심자들은 전략을 조금은 다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다 리셋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면접 평정 요소 평가를 할 텐데요. 여기 20점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10점이에요. 자, 10점, 5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5가지 모두를 잘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하락의 점수를 맞으면 말 그대로 하의 점수를 맞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봐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20점이라고 하면 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100점이라고 했을 때는 50점의 이상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하는데 여기서 20점 만점을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10점이나 2점을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의 점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수의 점수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을 보려면 두루두루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을 때는 뭐 하나를 집중하지 말고 다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봐요. 우리가 상황 판단 능력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직시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 발표 면접에서 볼 겁니다. 발표 면접은 대체적으로 상황 면접이에요. 그럼 그 상황 면접이 예를 들어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일까?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때 상황들을 제시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 해결 방안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터무니없는 거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업고 예를 들어 붙잡고 못 가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면접관이 이 사람은 실무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구나.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면접을 할 때에도 상황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무니없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논리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자, 의사소통 역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압박 질문, 꼬리 질문입니다. 그럼 압박 질문, 꼬리 질문이 왜 의사소통에서 나오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질문을 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두 번째, 세 번째 꼬리 질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번복이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관성 여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의사소통에서 매우 안 좋은 점수를 받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은 소방대원이 될 거예요. 그럼 소방대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나 혼자 일하지 않아요. 나 혼자 일하지 않죠? 그러면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 다인 1조로 여러분들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사, 내 동료, 내 후임, 그리고 요구조작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의사소통 능력을 어디서 평가를 하느냐? 인성면접에서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문제 해결, 만약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선택해봐라. 그럼 2가지가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자, 소방 공무원으로서 공직관이에요. 자, 공직 가치와 공직관, 희생정신과 사명감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소방관이란 어떤 직업인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방관이란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훌륭한 직업이죠. 근데 우리가 훌륭한 직업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왜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훌륭한 직업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소방관이라는 직무는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일 텐데 왜 이 직업을 선택하시나요? 라는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에게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방공무원에게 사명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목숨, 본인의 가족의 목숨, 본인의 동료의 목숨,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할 요구조자의 목숨까지 다 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공직관에서의 희생정신과 사명감 여부의 확인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모두 소시생이라면, 소방관을 준비하는 준비생이라면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데요? 라는 공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중요할까? 소방관에게 사명감, 희생정신, 책임감 왜 중요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거를 해야 할까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직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대에는 이 공직관에 관련해서 수업을 계속 할 겁니다. 수업을 계속할 거고 공직가치가 무엇인지, 공직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관이 왜 소방관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업 때 다 진행이 되고요. 그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에서 공직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자, 팀워크 및 협업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집단 면접이 없어진 이래부터 어떻게 팀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팀워크를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경험 질문인데 그 경험 질문이 대체적으로 뭐다? 팀워크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와 관계가 어떠세요? 친구한테 어떤 평가를 받으시나요? 본인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왜 팀워크랑 연관이 있을까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물어봐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협업을 했는지 또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얼만큼 협업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수험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모든 질문에 선생님 다 팀워크로 잡아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팀워크로 잡아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다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다라고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전 이런 사람입니다. 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걸 잘합니다. 안 중요해요. 그게 뭐? 걔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이끌어가는가를 중요한 거지 저 이거 잘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물어보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질문에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별로 안 물어봐요. 소방관으로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 및 협업 능력은 이런 식의 인성 질문들로 경험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침착성 및 책임감 매우 중요하죠. 돌발 상황 및 비상시 대처하는 침착성과 희생정신이 발휘되는 책임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동료가 실수를 했는데 모든 팀원에게 그 페널티를 줬다.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이 아니죠. 근데 동료가 잘못했어. 근데 그것이 너의 잘못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이에요. 이에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린 팀이죠. 내가 잘못했어도 팀이 잘못한 거예요. 팀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 책임감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평정 요소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번 소방 공무원 면접에서 조금 쉽게 수월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너무 막연해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는가 그랬더니 공동체 중심 사고예요. 시민과의 관계, 팀워크, 윤리적 판단이 강조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팀만 잘하면 됐어요. 소방 조직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구조자 또는 지나가는 시민들, 민원인들과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를 많이 했어. 근데 내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다 밀고 가요? 못해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못해요. 처음에는 다 연락을 취해요. 차를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만약 연락을 3번 이상 통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 그때서야 법적인 절차가 지나가는 거지 무조건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다 밀어버리고 이런 거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민원인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팀만 열심히 가서 현장 수습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민과의 관계, 그 팀워크, 또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방안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현재 바뀌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자, 감정 위기 대응이에요. 민감한 상황에서 침착감, 의사소통의 평가 똑같은 거죠. 민원인이 무조건 화를 내요. 나 차 못 빼. 나 차 못 빼. 근데 그러면 바로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먼저 처음에 설득을 하고 회유도 시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그때 안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차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어떻게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압박형 비정형 질문이에요. 비정형 질문이라는 건 형식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에요. 본인을 사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거는 비정형이죠. 본인을 사물로 표현해 보라. 나를 물건으로 표현해 보라. 그럼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에 갔었을 때 그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 봐요. 답변이 안 나와요. 정말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날 뭐라고 설명해야지? 모의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만큼 압박 질문이 좀 비정형이에요. 조금 형식이 조금 벗어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해요. 근데 그 당황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최신 시사 연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안전, 재난 등 현실 이슈 기반 질문들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장형 인증보다는 종합형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갖춘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발달되어 있고, 뭐 드론이라던가, 예를 들어 로봇들이 많이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지만, 매년마다 그 소방 박람회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매년 소방 박람회 해요. 한 번씩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좋은 기계들이나 좋은 로봇들이라던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상용화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먼 미래, 5년, 10년 정도 뒤에 그거를 상용화하고 드론으로 불을 끄고 이러는 시대가 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게 드론으로 불을 끄는 시대는 조금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의 힘으로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최신 시사라던가 재난 등을 통해서 그런 로봇들이라던가 AI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장형 인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소방면접 기출문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경험형 질문에서는 개인 가치관, 공직태도, 그리고 공동체 중심 사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협업 실패 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저는 협업 실패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실패를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패를 안 했다고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를 들어 저도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느꼈을 때에는 실패한 게 없었다고? 본인은 그럼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으세요? 본인은 살면서 의견 갈등이 있는 적도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패라는 단어가 어떤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말 그대로 합불의 여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수했던 경험, 갈등을 했던 경험도 실패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크게 잡아요. 크게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저는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봉사활동 경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봉사라는 건 활동에 주력을 두지 마세요. 봉사의 활동은 의무적인 거잖아요. 봉사활동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지속성. 그러니까 근성이 있는 사람인가, 성실성을 묻기 위해서요. 두 번째, 정신이에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 거기서 활동에 집중하죠. 나 봉사활동 별로 안 해봤는데? 나 몇 시간밖에 못 했는데? 나 몇 시간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이 질문하면 나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마음, 선의를 베풀었던 마음도 봉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봉사활동 몇 시간 이거예요. 되게 단조롭죠? 아니에요. 우린 이걸 가지고 나만의 것을 만들고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주어진 것은 카테고리가 10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약 5가지에서 6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질문이 그냥 단어 하나씩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100개고 1000개고 모든 질문이 다 달라요. 이 질문 같은데? 이 질문 같은데? 이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보면서 풀잖아요. 공식을 외우면서 풀잖아요. 그럼 공식만 알면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면접도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이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이 안 되면 어렵겠죠. 자, 두 번째, 상황형 질문이에요. 위기 대응 윤리 판단,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인데 주치자 폭언시 대처법은 조직 내 의견 충돌 시 대처는 이거는 정말 매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나와도 내 주변의 동료에게 나오거나 아니 같이 준비한 친구한테도 나오거나 항상 나오는 거예요. 주치자 폭언시 대처법은 조직 내 의견 충돌 시 대처는 무조건 폭언한다라고 해서 바로 신고 못 해요. 일단 타일러야 돼요. 일단 이게 정말 그지 같고 정말 싫은데 일단 타일고 주치자는 뭐예요, 여러분? 주치자가 뭘까요? 술 취한 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주치자는 일단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쵸? 비정상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잘 통할까요?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설득, 회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셨을 경우에는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청사 고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뭐는 침착해 주십시오. 등등 폭언시 대처법은 처음에는 설득과 회유예요. 그리고 나서 1차, 2차 경고가 안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 강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직 내 의견 충돌 시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발표 면접 질문은 최근 이슈 기반 소방 현안 중심이고요. 사고력 판단력을 평가하는데 재난 상황 시 우선해야 할 가치.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재난 상황 시 우선해야 할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나온 질문이기도 하고요. 재난 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가치는 뭘까요? 맞아요. 근데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누구의 생명부터 보호해야 될까요? 소방.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변 동료. 그리고 세 번째는? 요구조자. 원래는 첫 번째는 소방 조직,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요구조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재난 생활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에서는 첫 번째, 과거에는 요구조자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소방조직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총지휘관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있어요. PTSD에 걸린 동료가 있었어요. PTSD에 걸린 동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PTSD 동료를 투입시키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에 대해서 너가 지휘관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거야?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휘관인데 일단은 불이 난 상황이었고 지금 현장의 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오로지 남은 대원은 단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PTSD예요. 투입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PTSD에 걸리게 되면은 현장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트릭을 계속 주거든요. 그럼 PTSD 뭐냐면 흔히 말하면 외상 트라우마 장애예요. 장애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 원래는 충청도 어디죠? 청주인가요? 아니면 충주인가요? 거기에 원래 소방병원을 신설하게 했는데 아직 조금 무산이 돼서 좀 그게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PTSD나 심리센터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저하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복지와 처우 개선이 그만큼 결국 재난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PTSD 뭐 예를 들어 동료의 뭐 마음가짐, 뭐 심리 등 우울증이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구조자가 우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방 조직이 더 우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조자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화재 사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많이 순직을 하셨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인재에 해당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재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면은 요구조자의 100명의 목숨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한 명의 목숨이 요구조자의 100명의 목숨과 굉장히 같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갈등 시민과의 소통 전략. 유독 조금 지나친 민원인들이 있어요. 지나친 시민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시민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아마 그런 민원인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을 전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갈등 시민을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현재 여러분 상태에서는. 그러면 갈등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나만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이래서 이런 정중이 아니라 지금 현장을 수습해야 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빨리 요구조자를 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정중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등이 일어나면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저 사람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방공무원 면접 절차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사전조사서 작성, 발표 면접, 인성 면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25분 동안 봐요, 여러분. 25분 동안 여러분이 면접을 보게 되면 25분 안에 여러분은 합불이 나눠집니다. 바로 나눠져요. 바로 그날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합산을 해가지고 상부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합불의 여부는 이날 다 평가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해요. 그럼 3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따가도 주제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30분 동안 작성을 하고 창의성 공직 가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핀트가 잘 나가요. 맨날 했던 거야. 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거 이런 주제인데 왜 하필 그 시험장에만 가면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새로운 질문이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업하는 내내 그리고 경험형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을 실제로 글로 작성을 하려고 하니 거기서 많이 핀트가 나갑니다. 그러면 핀트가 나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면접장에서 질문을 하겠죠.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서에서 질문을 안 받는 경우는 뭐예요? 잘 썼거나 또는 너무 못 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질문, 그 답변에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도 안 돼요. 악필이어도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 간부후보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관들이 오셔서 이제 간부후보생도 다 똑같은 절차로 하거든요. 소방 간부후보생들도 보게 되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게 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30분을 주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질문 하나 주는데. 질문 하나 주는데 30분 동안 쓰는데 악필인데 안 보이면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만 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좀 악필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글씨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전조사 작성합니다. 손 아플 거예요. 엄청 손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표 면접인데요. 여기는 30분 발표 주제 검토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10분이에요. 10분 발표 주제 검토예요. 10분 발표를 주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3분 발표, 그 다음에 3분 발표 이후에 7분 질의응답이에요. 그러면 3분 발표 동안 대부분의 지원자는 몇 분 정도 발표를 할까요? 3분 다 채울까요? 다 못 채워요. 채우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별 못 봤어요. 정말 한두 명? 못 봤어요. 많이 채워야 2분이에요. 그럼 2분인데도 핵심 얘기만 다 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2분 동안 떠들게 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안 듣겠죠. 저 사람 혼자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발표 면접은 공통 주제로 다 나오긴 하지만 그날 부여받을 오전, 오후 주제가 다 있어요. 정해져 있고 발표 면접, 인성 면접은 주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를 들어 3월 11일 오전에 보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3월 11일 오후에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인성 면접과 발표 면접은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들은 사전조사서 그리고 여러분 인적성 관련된 질문이에요. 인적성 질문에도 뭐가 나오냐?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성인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인지 감수성 들어보셨나요?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희롱 또는 주변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는 동료가 성희롱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보고 있을 것인가? 넘길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넘길 것이다 라고 했으면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인성이나 발표 후 7분 동안 질의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적성, 인성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는 인적성에 관련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책에서는 인적성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OP, 재난표준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방정책 2026년, 2025년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것도 다 요약으로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만 보셔도 돼요. 그냥 교재만 보고 이것만 준비해도 상관없고 그럼 내가 따로 준비할 건 스터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화재 사고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슈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성 면접에서는 사조서에 따른 질의응답 응시자의 전문성 할명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경험을 확인하는 15분으로 해서 총 2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전조사서를 파악하는데 이거는 2025년에 있었던 실제 질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번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과 대처 방법. 두 번째가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 원래는 여기가 실제 질문인데 이게 지금 PPT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합쳐서. 그럼 합쳐서 나오게 되면 이만한 A4 용지 한 장을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실 겁니다. 이게 아니면 종이가 두 가지가 주어져요. 이거는 질문지, 이거는 말 그대로 작성 용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성 용지를 내고 걷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30분 동안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주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나눠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전조사 쓸 때는 그러면 이 사람 쓴 걸 볼게요. 사람에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과 대처 방법이에요.
대학교 재학 중 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대요. 체력적 부담과 시간 관리 어려움이 발생했고 학업 성취도 저하와 심적 압박 경험이 있었대요. 문제 인식. 단순한 노력 부족이 아닌 시간 관리 문제라고 판단했고 체계적인 계획 필요성을 인식했대요. 대처 방법은 하루 일정을 시간 단위로 계획하는 생활 루틴을 설정했고 우선순위 중심 학습 계획을 수립했고 체력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또한 병행을 했대요. 주변 도움을 활용해서 동료와 스터디도 진행을 했다. 그 결과는 학업 성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체력과 생활 리듬 안정, 어려운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교훈은 위기 상황일수록 냉정한 상황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러한 경험이 이 문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다. 어때요?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훈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교훈에서 어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다 침착하게 다 잘 대응하고 있어.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주서를 쓰셔야 돼요. 줄글로 쓰면 안 돼요. 저는 이랬고 저랬고 저랬습니다. 일기 쓰듯이. 이거는 안 돼요. 일기 쓰면은 다 못 써요. 1번 쓰고 끝나요. 2번을 못 써요. 그래서 줄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요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항상 뭐다? 결국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이거에 대한 체득을 했다. 이 역량을 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직무 이해 노력.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채, 구조, 9급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구조나 9급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대, 특전사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군 생활이 전부예요. 그쵸? 군 생활이 전부고 9급은 그래도 응급구조사라던가 아니면 간호사 출신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쓰는 데 있지만 공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채라고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채에서 성실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실함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 성실함은 지구력이어야 되고 근성이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내가 했었던 지속 가능했던 경험들을 설명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그럼 일단 직무 이해 노력, 주요 역할과 책임을 학습을 했대요. 그리고 재난 대응 과정과 현장 활동을 이해를 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나 꾸준히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라고 했죠. 대부분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은 공채에 해당이 돼요. 공채에 해당이 돼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보시게 되면. 그렇죠. 뭐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십니다. 체력 준비, 규칙적인 운동 습관 유지, 달리기 및 근력 운동을 통한 체력 향상, 전문성 준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식을 학습했어요. 수료한 것도 아니고 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재난 대응 사례 및 소방 정책 관련 자료를 학습했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소방공무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것인지 또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 및 안전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안전의 중요동을 체감했다. 안전의 중요도를 체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럼 면접관이 물어봐요. 생활속 안정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데 뭘 체감하셨나요? 라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떤 노인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노인을 보게 되니 알고 봤더니 저혈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몸이 휘청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의주시하고 먼저 그 노인에게 다가가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저혈당 증세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드렸더니 자연스럽게 조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을 실제로 댁까지는 데려다 드리긴 어렵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쉬운 곳에 대중교통을 태워드리고 먼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성의 안전의 중요성은 결국 관찰력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일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술을 취한 여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이 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어.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무시하고 갈 수 있죠. 근데 만약 무시하고 갔었을 때 왠지 저 여자가 불안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이런 것도 여기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원 동기 강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사명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공공안전에 기여하는 직업 가치를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으로 끝나면, 자, 여기서 질문할 거, 면접관이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질문할 건 요거 2가지 질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면접을 잘 보신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워요. 사전조사서에서부터 발표 면접, 인성 면접까지 그 전략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면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요. 저도 내가 원하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 막 트랙을 쓰고 한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그 기반에는 머뭅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하시고 많이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번 발표 주제 잠깐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A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관으로서 화재 예방 대책을 제시해요. 나온 내용이에요, 실제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면접장에 갔는데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올 법하죠? 나올 법하죠. 근데 이게 최신 이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A지역의 다세대 주택. 여러분들은 지금 각 청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어디는 전북청, 서울청, 경기, 인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역에서 또는 뭐 지역마다 다르게 내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외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상황 주제를 줘요. 발표 주제는 없는 내용을 절대 주지 않아요. 현재, 올해 또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발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화재 사고가 났지? 어떤 문제가 생겼지? 이번에도 화재 많이 났었죠? 그쵸? 대형 화재 계속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형 화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가 나무가 뭐 화렵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화렵수 자체가 불에 잘 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불이 붙는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연구조사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불탄다. 나무로 인해서 불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 물이 많은 나무가 있고 물이 안 나오는 나무가 있거든요. 실제로 잘 타는 나무가 있고 잘 타지 않는 나무가 있어. 그럼 이 기후에 따른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안 타는 경우도 있어. 이게 분석이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은 막연하게 그냥 불을 끄면 됩니다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서 끄면 되지. 아니요.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식 중심의 발표였다면 이렇게만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문제 해결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플랜 B, 플랜 C까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대책 제시, 재난 대응 방안 제시, 지역 안전 문제 해결까지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원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과 지역 안전까지를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구성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최근 발표 먼저 출제 카테고리예요. 화재 예방 정책형, 다세대 주택 화재, 전기차 화재, 공동주택 화재, 그리고 재난 대응 상황형은 대형 화재 발생 시 대응, 다중인명 구조 상황, 재난 현장 협업 문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중인명 구조 상황, 대표적인 이태원 사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중인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딜까요? 다중 밀집 구역이겠죠. 백화점, 찜질방 이런 거,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주어지지.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직 공직 가치형은 동료 갈등 상황, 지휘 체계 문제, 협업 문제일 등. 지휘 체계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나의 상사가 지속적인 갑질을 해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그 상사의 만약에 그 상사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시
동류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식의 상황형 질문을 줘요.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사회 이슈요. 외국인 증가 지역 안전 문제, 고령화 화재 위험 많이 나옵니다. 고령화 화재 위험. 기후변화, 재난 증가됐고요. 사회 문제 기여도, 이해도를 보는 거고 안전정책 제한형이에요. 지역 안전문화 확산, 시민 안전교육, 소방정책 개선, 공공정책 이해도. 자, 시민 안전교육에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5살짜리 아이들에게 소방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5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방문했던 교육 방식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게 발표 주제였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과거에는 불만 잘 끄고 사람만 잘 구한다라고 소방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예방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한 멀티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재 소방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좋겠다. 자, 보시게 되면 앞에 나왔던 그 외국인 거주에 관련된 주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10분 동안 이렇게 쓰고 10분 동안 쓰고 나면 자, 땡 하고 종이 울리면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발표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발표가 있으면 준비하는 말 그대로 작성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 작성한 걸 바탕으로 발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명을 하겠죠. 몇 번 여기서 나오세요. 그러면 쭉 나오게 되면 아마 부스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또는 강의실 같은 곳이 4개에서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마주하게 되면 면접관은 약 3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답변 발표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발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참고는 하되 너무 이거에만 매몰하시진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참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이 떨리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도 안 보이고. 안 돼요. 이걸 보고 설명하고 이거 보고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인데요. 서론에서는 문제인식, 방향 제시예요. 자, 그럼 외국인 밀집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언어 장벽이겠죠. 안전정보 전달이 부족하고 특히 다세대 주택의 특성은 노후한 전기시설이에요. 또한 협소한 대피공간, 화재 취약 구조이다.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인 첫 번째 중요 키워드, 두 번째 다세대 주택. 이 2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은 서론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외국인에 초점을 많이 둘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주어가 아니에요. 외국인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외국인일 뿐이야. 가주어예요. 그럼 진짜 주어는 뭐예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쵸? 그럼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고 내가 요구조자를 구하는데 그 요구조자가 단 외국인일 뿐인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조금은 힘이 들 뿐이지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세대 주택의 특성과 이 대응 방향이겠죠. 그리고 나서 발표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본론에서는 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소방관에서 화재 예방 대책이에요. 예방 대책이에요. 예방 대책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예방 대책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면접관이 물어보고자 하는 게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교육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맞물려요. 예방이다. 예방 대책 말해보세요 라는 건 교육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국인 맞추면 화재 예방 교육을 하겠다. 뭐 안내문 책자, 뭐 그림 안전 매뉴얼,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의 화재 취약 요소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본 업무겠죠. 화재 안전 점검, 노후 전기 시설 점검, 복도 절취물 관리, 당도 형벌 감지기 설치 확대,
소화기 보급 및 핵심 목적, 화재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그리고 제일 세 번째.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예방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소방이 해야 할 일이죠. 이게 두 번째가 진짜 해야 할 일.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뭐가 나오면은 콜라보를 얘기를 해요. 절대 소방청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서 저를 구할 수 있지? 절대 못 구해요. 우린 팀워크인데 꼭 팀워크가 소방청 내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협조기관이 있어야 돼요. 협력기관. 그래서 경찰이랑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지자체랑도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소방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죠. 왜? 이래야 시너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역 예방 캠페인, 지연센터 연계 교육, 안전활동, 안전문화, 지속적인 예방환경 구축. 결론으로는 다세대 주택 화재 위험이 감소되고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세계 구축, 그리고 마무리 메시지는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을 하시면 3번 발표가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합격이겠죠. 근데 이렇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두 가지까지밖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세 가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더 많이 사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3번 발표가 이런 거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성면접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겠지만은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왜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왜 소방공무원 되고 싶으세요? 이거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왜 되고 싶어요? 이 질문이에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아직 필기 발표 안 됐고, 그쵸? 그리고 이제 체력도 언제 할지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체력도 열심히 잘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조금 인성면접이 쉬워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말 그대로 수업 시작할 때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왜 되고 싶은가에 대한 스크립트로 계속 저랑 같이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왜 하고 싶지? 왜 되고 싶지? 내가 왜 사람을 구하고 싶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왜 이거밖에 없지? 한 번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서? 아니에요. 이제 소방은 경쟁률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좀 낮았어요. 지금 절대로 낮지 않아요. 많이 떨어져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소방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왜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소방 직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 또 경험 기반은 힘들었던 거, 갈등 경험, 실패 경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는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집에서 숙제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 5가지는 답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이러면 조금은 내가 가이드라인이 잡힐 겁니다. 이 5가지는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오는 기출 질문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면접의 평가 목적은 공직가치관, 조직 적응력, 현장 대응 태도, 책임감, 사명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 5가지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면 수업 시간이라던가 혼자 준비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실제 내가 합격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거를 3가지로 나눴는데 작년에 이제 또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한 5가지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기가 부족해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의 수준의 단순 동기를 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떨어져요.
직무 기반 동기 스토리가 설계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무 기반? 그러면 내가 소방직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동기 스토리를 만약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은 소방공무원 아니어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이렇게 단순한 동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부재예요. 면접평가 기준을 모른다. 뭐 여기까지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의도를 분석하지 못해요. 질문 의도를 잘못 분석하면 여러분 딴 얘기하게 돼요.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의사소통이 안 되네? 아, 이 사람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문제가 커지겠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질문의 의도를 되게 많이 분석해요. 나한테 이 질문을 왜 할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뭘 평가하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거를 자꾸 계속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답변 구조가 설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전 감각이 없어요. 실제 면접 환경 경험 부족, 시간관리 실패, 발표 구조 미수 실제로 많습니다. 사조서를 그냥 줄글로 쓴다거나 발표 준비를 다 줄글로 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모자르죠.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못 말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전략이나 그 실전 감각이 부족하고 또한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 면접을 했을 때에는 실제 면접관처럼 또는 그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4명에서 5명의 면접관이 앉아있을 거고요. 한 명씩 들어와서 발표하고 인성 면접하고 정말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옆에서 촬영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전 감각을 계속 훈련을 시킬 거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 실전 감각에 조금 해당이 되게 나와서 발표를 시키는 것도 그런 실전 감각을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현장 감각을 위해서. 자, 직무 이해 부족이에요. 소방 역할의 범위를 몰라요. 재난 대응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진짜 많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 SOP 같은 경우라도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라면. 그럼 대체적으로 SOP도 그냥 다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나와요. 그럼 그것만 외워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과거에는 구조직렬, 구급직렬, 공채직렬의 질문이 다 달랐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채한테도 구조 질문을 하고요. 구급한테도 구조 질문을 해요. 또한 구조직렬한테도 구급직렬을 해요. 구급직렬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아는 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경험 정리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전에 그 인성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5가지. 이거 정리는 무조건 들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정리만 되셔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 정리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파악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원인 분석, 그리고 사례 중심의 해결 방안, 그리고 현실적 대처, 후속 답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면접 수업 6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답변 구조화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변 구조화 기초 심화를 좀 더 진행을 할 거고요. 공직관 세팅, 그리고 풀이형 사전조사서, 압박 면접, 완벽 대비까지 여러분들 6가지 특징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일 저는 여기서 뭐 6가지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멘탈 관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은 초반에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체력 준비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체력도 어쨌든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해이해지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원래는 수업이 10시였어요. 원래는 수업이 10시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2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힘들으신 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고 그래서 14시로 사실상 수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뭐 스터디를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오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조금 여유롭게 와서 수업을 듣고 갈 수 있게끔 사실은 그렇게 했고요. 초반에는 스터디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반부로 갔을 때에는 제가 되게 투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는데 제가 찾아가요. 선생님 저 여기 옆에 스터디룸에서 빌렸는데 거기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는 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커피만 사주신다면 가서 여러분들 1대1로 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 면담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진짜 면담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고맙게도 좋은 후기를 남겨줄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인 면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생활까지는 다 알 수 없어도 좀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같이 나누면서 보완점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멘탈 관리, 그리고 스스로의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객관화, 여러분의 자기 객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현장 강의 매우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 학습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온라인 학습은 계속해요. 현장 강의 온라인 학습은 다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온라인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번이라도 저랑 대화를 나누신 분들은 그래도 뭐라도 얻고 가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게시판에다 달아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온라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들어야 된다면 그래도 기회가 되었을 때 한 번쯤은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이런 게 있습니다. 괜찮아요. 염치불구하고 해도 돼요. 지금 우린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하셔야 많이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방 면접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설명회 들은 날만 할인율 혜택으로 수강료를 제공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랬을 경우에는 그 원 금액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담임 교수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임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과거에는 딱 담임으로 A조부터 B조, A조부터 C조까지는 제가 담임이었다면 C조에서 D조까지는 다른 선생님이 담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담임이 아니라 그냥 다중 통합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여러 번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일단은 이번 윌비스 소방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는 제가 너무 착하게 많이 대했던 것 같아요. 착하게 대했는데 올해는 다시 악마로 다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합격을 이렇게 안 되면 합격을 못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좀 착하게 지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해이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답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많이 미숙한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만약에 싫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친절한 곳이 또 되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곳에 가서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또는 제가 숙제 내드리는 것만이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강하시면서 저랑 계속 피드백,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그 결과는 분명히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 원하는 결과는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사전조사서 무료 특강이거든요. 무료 특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무료잖아요. 돈 내고 들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들어보시고 그때는 저도 목소리가 이제 괜찮아질 거여서 그때는 조금 더 현란하고 또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마주할 테니까요. 그때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마주 뵀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원래 실질적으로 특강 개강 날은 3월 30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수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2시간 수업하고 바로 집에 가냐? 아니에요. 2시간 수업 후 무조건 스터디입니다. 그러면 그 조를 구성해 드릴 거예요.
A조에서 뭐 얘를 1조에서부터 많게는 8조, 9조까지 형성이 됩니다. 약 반에는 한 조당 5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구조팀, 공채팀, 구급팀 나눴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다 합쳐입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동일한 공통 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렬을 나누는 건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직렬끼리 궁금한 거라던가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6이면 둘둘둘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원하시는 거는 말씀해 주세요. 붙어서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별 편성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